그럼 지금부터 패널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패널 토론에 참여해 주실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툴젠의 한지학 전문이사님이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사동민 교수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종인 연구위원님, 8분 내외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 이어서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툴젠의 한지학 전문이사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상수 박사님께서 오늘 국내 식량 수급 현황과 기술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아주 방대하면서 집대성이 아주 잘된 내용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열정적인 발표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가 알다시피 글로벌 에그플레이션에 진입됐는데 식량 안보적 차원에서 곽 박사님 발표가 아주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패널자로서 제가 준비한 내용이 뭐 패널 표지로 좀 제출이 됐습니다만은 곽 박사님 발표와 약간 반복적인 내용들이 좀 많아서 가급적 피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워낙에 곽 박사님께서 방대하게 준비하셔서 좀 반복되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통계에 의하면 작금이 식량 위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하게 농가 수, 농민의 수가 좀 줄고 있어요. 이건 선진국, 중립국 다 마찬가지고 선진국의 중진국,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생산성이 줄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생산성 증대를 위한 디지털 농업 혁명이 필요로 하고요. 그다음에 다수학 품종 개발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구 증가로 말미암아서 육류 소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데 가축 수가 증가하고 있고 가축을 먹여 살리려면은 사료용 재배가 지금 급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구 전체 곡물 생산량의 70%가 지금 사료용이에요. 그래서 가축이 증가가 되면 사료용 재배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먹을 식량 재배 면적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식량 위기가 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가축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그 식량 위기에 대해서 전형적인 통계를 우리 곽 박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식량 자급률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 내리막길에 있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이제 벼 외에 다른 주요 작물인 뭐 콩이나 밀이나 옥수수, 보리, 수수 이런 거에 관한 국가적 육성 정책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40 또는 50년 동안 벼 육성만 집중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 벼 이외의 작물들의 소비와 수요가 현재 엄청 크기 때문에 제가 보더라도 아까 곽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보더라도 자체적으로는 식량 자급률을 올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없다고 좀 보여요. 그리고 지금 이 주요 작물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주요 작물은 전부 다 보급종으로 배포하기 때문에 국내 품종 자체는 국제적으로 전혀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 수십 년간 정책적으로 우리가 실패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벼 위에 상당한 양을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는 처지인데 만약에 재배국에서 수출을 하질 않고 자기네 식량 안보를 위해서 그 우리한테 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처럼 해외 의존도가 매우 큰 우리나라 경우 농산업 전체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돈이 있어도 식량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식량 위기를 대비하고 또 식량 곡물 자급률, 그러니까 식량 자급률 또 곡물 자급률을 올리기 위한 정책이 매우 필요한데 저는 주로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GMO, 그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이제 유전자 변형 작물이죠. 거기서 상당히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만은 일반인들은 GMO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 변형 작물은 일반 작물과 실질적 동등성을 가지는 안전한 작물이고 이거는 인체나 환경에서 평가를 다 마치고 통과한 들이기 때문에 지난 26년간 가공용이나 사료용으로 다 사용됐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아까 우리 곽 박사님도 그걸 주장을 하셨습니다만 그 심지어 미국에서는 몇몇 GMO를 식용으로도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도를 보면은 글로벌 지도를 보면은 GMO를 재배하거나 GMO를 수입을 하는 국가는 면적으로 봐서 전체 그 국가의 약 7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작년에 GMO를 수입한 그 양을 보면은 4조 3천억 원치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1년 총 농산물 생산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저희는 이제 가공용이나 사료용으로 수입을 많이 하고 있죠. 제가 식량 안보, 식량 자급률 제고 차원에서 제안하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GMO 종자를 우리가 확보를 해서 뭐 자체 개발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시간 전략한다면 이제 종자를 우리가 사입을 하더라도 우리가 국내나 해외에서 재배해서 식용으로 식품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자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실질적으로 식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GMO가 있는데 GMO가 안 좋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식량 자급률을 탓하는 것은 잘못된 사고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난 10여 년 전에 아프리카 몇몇 국가들에서 국민들이 기아 그리고 굶주림, 영양실조로 굉장히 허덕이고 있을 때 GMO를 무상으로 준다고 하니까 그 독재자들이 하는 말이 독성이 있는 GMO는 우리 국민한테 보급할 수 없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GMO는 이미 안정성을 통과한 작물이고 지난 26년간 아무런 안전사고가 없는 작물이기 때문에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우리도 좀 생각을 좀 바꾸고 그래서 결국은 GMO를 식탁 위에 올려놓자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좀 드리면은 식량 안보 기술 중에 하나로서 대체 식품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축수가 급 증가하면서 가축 사료용 재배 면적이 거의 뭐 70%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 가축을 사용할 때 비용이 엄청 들고 친환경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축수를 줄여야 됩니다. 가축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아까도 우리 곽 박사님 말씀하시기에 2050년에 인구가 한 97억 정도가 돼요. 근데 97억 정도 되는 인구가 고기를 먹으려고 한다면은 이게 먹질 못하고 만약 먹는다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가축을 키워야 되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면적의 사료용 작물을 재배를 해야 돼요. 이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식물을 이용한 대체육을 개발해야 한다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이미 시장이 형성됐어요. 그리고 식물성 기반으로 한 대체육이 2025년에 약 한 140억 불 정도 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 어떤 식이냐면 우리 고기를 볼 때 세 가지 고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육,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뭐 삼겹살이라든가 한우 같은 일반육. 그다음에 식물 대체육, 다시 말해서 콩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대체육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이제 배양육인데 그거는 동물의 조직을 이제 배양을 해서 만든 그런 세 가지 정도의 고기들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하는 거는 사료용 재배 면적에 식물 고기를 만들 수 있는 특정 콩작물을 대량 재배해서 식량 생산을 증대를 하면서 이 콩으로 식물육을 개발해서 동물육을 대체함으로써 가축수를 줄이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내 기술로서 충분히 식물 대체육 콩과 작물을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식물육을 개발하게 되면 수출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국가적으로 집중적인 투자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유전자 교정이라는 말씀을 잠깐 드리는데 유전자 교정이라는 기술은 또 유전자 가위라는 기술로도 많이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DNA에서 아주 작은 돌연 변이를 유도해서 유전적 특성을 바꾸는 기술인데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돌연 변이와 아주 거의 동일한 정도의 돌연 변이입니다. 이 기술이 2020년 노벨 화학상 수상을 했었죠. 그래서 이 유전자 교정 기술의 장점은 아주 다양한 고부가치 작물을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된 첨단 육종 기술로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유전자 교정 작물은 GMO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GMO가 아니에요. 요걸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유전자 교정 작물은 아까도 우리 곽 박사님이 좀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제 막 상업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는 유전자 교정 작물은 GMO가 아니기 때문에 GMO가 거쳐야 하는 여러 가지 규제를 면제해서 일반 종자처럼 팔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어요. 우리나라 정부 부처에서도 이를 인정을 해서 사전 검토제를 통해 가지고 GMO가 거쳐야 할 규제를 면제해 주자. 그래서 LMO 개정안이 이제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실상 그 개정안을 보면요. 규제 면제를 하더라도 유전자 교정 생산물은 GMO이다라고 정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국내 산업화 길이 완전히 막혀 있어요. 왜 막혀 있냐면은 국내 농가는 GMO라고 하면은 재배를 하질 않습니다. 우리나라 마켓에서
대형마켓에서 이게 GMO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도 안 사요. 그러니까 판매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유전자 교정 작물에 대해서는 GMO가 아니기 때문에 GMO로 취급하지 말고 일반 국내에서 재배 생산이 가능할수록 하자 하는 그런 말씀을 아주 강조해서 드립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현재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서 유전자 교정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엄청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주 다양한 품목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유전자 교정 기술에 대한 글로벌 원천 특허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프라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국내 재배 생산이 가능하게 되면은 신품종으로 생산량을 증가할 수도 있고 또 수입 대체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식량 자금률 제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유전자 교정 기술에 대한 국내 인프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신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GMO라는 규제를 하지 말고 좀 도와달라라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지학 전문의사님 감사합니다. 이사님께서 세 가지를 식량안보 차원에서 제안해 주셨어요. 첫 번째가 GMO 재배 및 식품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부분. 두 번째가 대체육 개발에 좀 집중하자. 세 번째는 이제 유전자 편집 작물 난 GMO로서 규제 부분에서 좀 면제시키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충북대학교 사동민 교수님이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사동민입니다. 먼저 식량 전문 농대 교수로서 키스텝에서 좋은 시간을 내셔가지고 이러한 식량에 관한 세미나를 해주신 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열정적으로 발표해 주신 생명공학연구원 곽상수 박사님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러한 생산을 위한 노동력이라던가 수자원이라던가 경지 면적과 같은 자원들은 부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 말씀하셨지만 2050년에는 인구가 97억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9년 기준으로 한 20억 톤의 식량이 생산돼서 공급을 했는데 2050년대는 한 30억 톤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나 예측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뭐 사막화에 말씀하셨는데 전 세계 당수의 70%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30년만 되더라도 약 한 40%의 경제에서 농업용수가 부족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계속 사막화는 진행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전 세계 면적의 약 농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한 11%가 됩니다. 근데 그중 벌써 한 4분의 1 정도는 점점 황폐화되고 있으며 시급한 복원이 필요합니다. 몇 년 전에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현재 전 세계 농경지의 20%가 연매를 입고 피해를 봐서 생산량이 줄고 있으며 2050년에는 피해 면적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한 50%까지 이를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까 곽 교수님 말씀하신 뭐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새로운 재배 기술을 개발해서 이러한 어떠한 있는 스트레스 치울 수 없으면 그 스트레스에 적합한 품종을 선발하고 재배 기술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두 번째로 곽 박사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기후변화, 온실가스 증가에 대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입니다. 기후변화 계속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그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지난 30년 동안 사과의 적지가 대구에서 한 15년 있다가 충주로 올라가더니 지금은 최근에는 또 철원까지 지금 사과 적지로 진흥청에서 나온 자료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느끼든 안 느끼든 지구 온난화로 해서 기후가 상당히 변하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그 지구 온난화라든가 기후 변화에 대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 타산업도 있겠지만 농업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기후 노출이 뭐 지역에 따라 가지고 품종을 바꾸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농산물이 기후 노출에 대해서 민감도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도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 그리고 잡초의 이상 발생 및 피해 확산입니다.
뭐 어떠한 병이 어떠한 작물에 들어갈지도 모르겠고 또 이러한 것이 새로운 작물에만 병을 줄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물에도 피해를 줄 것이냐 이건 아무도 지금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해야만 되지 않을까 하고요. 또 아까 박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양성의 변동입니다. 기후에 따라서 토양 또는 물론 뭐 해양도 들어가겠지만 토양만 미리 말씀드리면 토양이라든가 산림 자원의 생물 자원의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토양 미생물이라든가 뭐 잡초라든가 뭐 작물이라든가 이러한 유전 자원의 보존 것도 빨리 시급히 확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럼 취약성 평가를 위해서 어떻게 대변을 하겠느냐,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느냐를 간단히 살펴보시면은 일단 식량 작물의 재배 적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생산성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 또한 뭐 식량 작물뿐만이 아니라 원예 작물이라든가 특용 작물의 재배 적지 및 생산성 변화에 대해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해충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할 거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더욱 대응하기 위해서는 너무 커다랗게 국가 단위로 하는 것이 물론 큰 플랜이 있어야 하겠지만 농업의 특성상 또 지역 단위의 세분화된 구체적인 추진 방법 내진 추진 과제가 좀 선정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술 및 또한 이에 따른 경제 자료를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기본으로 해서 기후 영향 예측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여 농업 세부 부분별 기후 변화의 노출과 민감도 영향을 분석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식량의 안전적 생산 기술을 육성할 수 있는 대안이 좀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다 아시겠지만 또 최근 들어서 지구 온난화 가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으로 미국에서는 이제 그린 혁명이라는 정책이 나왔고 EU에서는 그린 딜이라고 나왔고 일본의 경우에는 녹색 성장 전략 등이 수립되어서 실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작년에 아마 농업 분야 2050 네트 제로 전략이 확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2,850만 톤 정도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의 배출량의 한 4%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현재 수준의 농업 또는 축산업 생산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서도 물론 뭐 4%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농업 분야에서도 네트 제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구조의 환경 친화적 농업 연구, 즉 정밀 농업이라든가 저탄소 농업, 탄소 순환 농업 등의 투자가 요구되고 아마 지금도 적극적으로 입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텐데요. 우리나라의 R&D 투자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 다음으로 최고로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 분야의 R&D 비중 중에 농업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약 한 5% 내외를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러한 5%를 가지고서 매년 국가에서 선정하는 우수 연구 100선을 보게 되면 농업 관련 분야에서 한 20개 내지 25개 정도의 결과가 국가 선정 우수 과제로 선정되고 있는 현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농업 분야의 연구력은 매우 우수한 걸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몇 년 전에 이제 한 7, 8년 됐나요? 몇 년 전에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를 해봤던 게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최고의 연구 결과물을 뭐로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나온 게 놀랍게도 통일벼 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 우리 쌀막걸리도 만들게 해준 게 이것이 통일벼 개발을 해서 재배해서 한 이유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아마 현재까지도 단위 면적당 최고의 생산량을 생산하는 벼 품종입니다. 근데 아쉽게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아마 쌀 맛 때문에 지금은 재배를 하지 않고 아마 종자 보급용으로만 재배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포텐셜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아마 높은 생산성을 더불어서 저투입 농업에도 가능하고 온실가스 메탄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차세대 통일별 개발을 위해서 그린 라이스 프로젝트라는 것이 아마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해서 각 대학과 함께 시작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최고의 연구 결과에 실용하고 우수한 연구 결과를 이용한 차세대 프로젝트의 선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의 롤 모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국내 연구력을 바탕으로 더욱 많은 연구가 식량 생산 분야 쪽에 지원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친환경 기술로 생산량을 친환경 기술로 이용하여 증진할 수 있는 우수한 방법에 도출돼서 식량 안보에도 크게 이바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까 원장님이 모두에서 말씀하셨는데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요. 농업 생산도 우리가 우수하지만 ICT 첨단 분야는 우리도 아마 세계 첨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국내의 우수한 농업 기술력과 ICT 분야의 첨단 농업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식물 공장을 포함한 스마트팜 연구 및 활용 기술이 조만간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마트 농업은 식량 자급과 먹거리 안보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의 대응 및 노동력 부족 등에도 대처할 수 있는 거시적이고 복합적 이슈가 포함된 영역입니다. 현재의 노동력과 영농 기술의 집약적 산업에서 농업을 데이터 또는 정보력 및 디지털 기술 집약적 농업으로 패러다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을 좀 많이 쓴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린 건 지금 학교에 있다면 그런지 모르겠는데 농업 연구 인력 배출 및 농업 연구 시설 기반 조성입니다. 농업 연구 인력은 학교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식량 생산을 위해서 농업 종자를 개발하고 재배 기술을 선발해도 마땅히 필드 실험을 할 수 있는 땅이 매우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땅 지대가 워낙 비싸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아마 학교 차원이라든가 하나의 기업 차원에서 갖기는 어려울 것 같고 도 단위에 있는 농업기술원이라든가 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놀고 있는 농민 토지를 좀 장기지 임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실험할 수 있는 포장을 하나 전제를 해주시면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기술을 실용화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바나나 값이 많이 올랐다고 그럽니다. 필리핀의 바나나 값이. 그래서 그 업체에서 베트남으로 가보니까 좀 싸서 가져왔다 그러는데 그건 저는 바나나 그 과일의 특성상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주곡 작물은 어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메이저 회사에서 가격을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콩이 모자라다고 싸게 사올 수도 없는 데 같고 그래서 지금은 당장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위기라는 것이 경고를 하고 오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응하는 농업기술의 발전은 하루 이틀에 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는 기후위기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손실 심화 현상을 언급하시고 거기에 대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구체적인 정책 지원으로 기후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한 농업 부분별, 지역 단위별 세분화 전략이 좀 만들어지는 거, 그리고 저탄소 농업에 대한 투자, 스마트 농업, 농업 인력, 연구 인력 및 기반 시설 구축을 강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종인 연구위원님이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종인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과학기술 쪽에 계신 분들은 저희 뭐 이 기관에 대해서 조금 그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제 농업농촌 정책을 주로 연구하는 이제 그 이제 정부의 싱크탱크 그 성격을 수행하고 있고요. 대략 40여 년 넘게 농업농촌 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식량 정책 위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오늘 그 곽상수 목사님께서 주로 이제 우리 그 식량과 이제 곡물 자급의 실태 또 그 위험성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사시에 어떤 식량 수급 방안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식량 자급률 달성을 위한 좀 더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외 농업을 염두에 둔 R&D에도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동의하고요. 네, 그 조금만 조금 첨언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이 식량 안보 개념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오랫동안 논의돼 왔던 개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90년대 중반 이후에 그 유엔 식량농업기구를 중심으로 논의가 됐었고요. 발표 중간에도 조금 그 정의가 나오긴 했지만 이제 모든 국민이 언제든지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충분한 양의 그런 식품에 또 물리적, 경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상태를 식량 안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 식량 안보가 초기에 논의됐을 때는 이 식량을 어찌됐건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 조달의 통로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열려 있는 자세였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충분한 식량을 영양가 있는 충분한 식량을 조달하는데 이게 사실 국내가 됐건 외국이 됐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력이 있는 국가라면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력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국가라면 사실 굳이 국내에서 그 많은 식량을 생산할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조금 더 경쟁력 있게 조금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외국에서 조달할 수도 있다. 그래도 사실 식량 안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논의가 오히려 더 줄을 잃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식의 식량 안보 논의가 조금 그 한계에 부딪혔던 것이 이제 2007년, 8년 그리고 2011년, 12년에 에그플레이션, 소위 그 곡물 가격이 너무 올라 버려서 문제가 됐던 이 에그플레이션을 거치면서 식량 안보 논의가 조금 새로운 국면으로 좀 접어들었던 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얼마나 올랐냐면 잘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은 보통 저희가 이제 2002년부터 2004년에 그런 국제 곡물가를 기준가로 기준 가격으로 잡는데요. 그때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곡물 가격 평균이 100이다라고 했을 때 2007년 8년 기간에 얼마나 올랐냐면은 대략 한 2.6배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상당히 올랐죠. 뭐 100원 하던 게 어떻게 보면은 뭐 200원이 훨씬 넘게 오른 거니까 상당히 타격을 여러 국가에 타격을 줬었고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기간에 이렇게 국제곡물 가격이 많이 올랐던 기간에 우리나라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쌀 가격이 얼마나 올랐냐? 사실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쌀 가격을 100이라고 했을 때 2007년 8년의 쌀 가격을 보면은 대략 한 97에서 98% 정도거든요. 뭐 여러분들 체감하시는 것처럼 쌀 가격이 뭐 물론 오를 때도 있고 좀 떨어질 때도 있지만 뭐 크게 요동치지 않기 때문에 실제 2007년 8년에도 뭐 쌀 가격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계적으로는 뭐 에그플레이션이다,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아랍의 봄이다 이렇게 상당히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그 타격을 거의 안 받았다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 기존에 논의돼 왔던 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식량을 사다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이런 이제 그
에그플레이션을 기점으로 한 식량이 비싸지는 시대에서 어떤 자급의 가치가 조금 더 강조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잘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조금 더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우리나라 곡물, 우리나라 식량 사정은 어떤가라고 봤을 때는 쌀은 사실은 자급을 넘어서 조금 남아 도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만 해도 쌀이 필요량보다 좀 더 많이 생산이 돼가지고 대략 한 27만여 톤 정도를 정부가 사실은 가격 안정을 위해서 사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한 12만 5천 톤 정도를 샀고요. 나머지 잔여 물량을 지금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만만치 않은 금액이거든요. 이게 대략적으로 보면 10만 톤 정도 이렇게 정부가 매입을 한다는 거는 대략 2,500억 정도를 정부 재정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7만 톤을 산다는 건 5천억이 훨씬 넘어가죠. 예, 그런 재정이 정부 재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쌀을 자급하고 있고 오히려 조금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상당한 양의 재정이 사실 들어가는 바탕 위에서 이런 게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될 거고요. 그렇지만 쌀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다른 작물들이 비싼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정반대의 상황인데요. 이제 쌀 다음에 저희가 많이 먹는 게 밀인데요. 밀은 뭐 잘 아시겠지만 1% 자급률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콩이 많이 생산이 되는데 콩도 최근에 뭐 작황이 좋아서 이제 자급률 조금 올라가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20%대 초반에서 좀 횡보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인 쌀은 자급을 하고 오히려 조금 남아 도는 상황이지만 그렇지만은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이 먹는 이제 밀이나 콩 이런 것들이 워낙 자급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식량 수급 측면에서 사실은 이렇게 좀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상황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본도 이제 우리하고 좀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사실 비슷비슷한 상황입니다. 자급률이 조금 더 높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50%도 되지 않는 그런 30% 초반 뭐 30%대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사실은 비슷한 그런 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농지입니다. 그 농지 얘기도 좀 나왔는데 일본은 농지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그런 그 농지 보존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가치 그리고 국가 전체적인 어떤 뭐 재정 투여 그리고 국민들의 거기에 대한 어떤 이해도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일본도 워낙 우리하고 식생활 습관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쌀이 사실 남아 돌고 다른 작물들이 이제 밀이나 콩이 부족한 상황이 사실 거의 닮아 있는데요. 쌍둥이처럼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두고 예를 들자면은 뭐 쌀이 남아 도니까 예를 들자면 농지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고요.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식량 자급 이제 쌀을 제외한 다른 식량들의 자급상이 안 좋기 때문에 어떤 식량 자급을 위한 기반으로서 농지는 일정 수준 이상 유지를 해야 된다. 이 목표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벼를 이제 쌀을 이제 밀이나 콩으로 이렇게 전작할 수 있도록 상당한 양의 재정이 투입이 됩니다. 이게 절대액으로만 쳐도 우리나라 돈을 치면은 3조 원 이상이 매년 투입이 되고 있고요. 이게 1974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 자급률이 대단히 많이 오르지 않거든요. 밀 자급률이 70년대 초반에 한 4% 정도 되다가 지금 어느 정도냐면 10% 초반대입니다. 뭐 사실은 많이 오른 게 아니죠. 엄청난 재정을 그렇게 많이 투입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대단한 성과가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만큼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어떤 기반으로서의 농지가 중요하다는
그런 어떤 국가적인 의지가 있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재정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식의 비유를 드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런데 저도 찾아보니까 2000년에 우리 경제 면적이 189만 헥타르 정도 됐더라고요. 이게 지금 2021년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남아 있냐? 154만 헥타르가 남아 있습니다. 대략 한 22년 사이에 이제 35만 헥타르가 없어진 건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이 서울시가 이제 6만 헥타르 정도 되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이제 전체 면적이 한 1,004만 헥타르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 20여 년 사이에 35만 헥타르가 사라진 것이고, 조금 가장해서 얘기하면 서울시가 6개가 없어진 거죠. 농지로서 봐서는. 근데 이거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곽상도 박사님 발표에서도 연간 1% 정도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맞는 말씀인데 요거를 논하고 밭으로 쪼개보면 논은 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밭은 거의 비슷하고요. 밭은 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거의 비슷하고, 논이 최근 10년을 봤을 때 거의 연평균 2% 이상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부분 논이 사라지는 것인데요. 근데 이게 논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경지 정리가 잘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대부분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사실은 정부가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이 작물 생산을 위해서 정비를 해놓은 것이죠, 논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런 가치 있는 자원이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식량 생산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농지가 급격하게 이렇게 없어지고 있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식량 자급에 상당한 어떤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저희가 뭐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대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일단은 마치고 또 추가적으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일본의 사례를 들긴 했었는데 이 식량을 자급한다는 것, 일정 수준 식량을 자급한다는 것이 그렇게 참 누구나 동의를 하는 얘기죠. 사실은 누구나 뭐 식량 자급을 높이자라고 했을 때 그걸 반대하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게 내 생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을 때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 자급률을 높여야 되는가라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일상에서 이제는 두부를 많이 사 먹죠. 두부 가보시면 알겠지만 국산하고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3배 나기도 하고 뭐 더 많이 나기도 하고 평균적으로 한 3배 정도 난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콩자급률이 한 20% 초반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게 뭐 이제 수입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서 그렇게 높아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 정부가 그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이 수입 콩을 사실 많이 들여온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되는 콩의 총량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이외에도 사실은 값싼 수입 두부를 만들기 위해서 좀 추가적으로 낮은 세율로 낮은 관세를 주고 수입해오는 물량, 이걸 이제 낮은 관세를 주고 수입해오는 물량들 이제 TRQ라고 하는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 TRQ 이외에 저희가 임의로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임의로 증량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임의 증량 TRQ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임의 증량 TRQ 물량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이제 정부도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자급률을 높이려면 이 부분을 조금 줄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이제 국산콩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자급률이 조금 더 올라갈 텐데, 사실은 그러면
또 일반 그런 국민들의 사실은 반대에 부딪히는 측면도 사실 없지 않아 있죠. 당장에 내가 매일매일 사는 두부의 가격이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수입 두부가 좀 줄어든다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또 어려운 측면일 테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어떤 정부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닐 테고 이걸 위해서는 결국 국민들도 식량 자급이라는 것이 좋지만 자금을 높인다는 것이 좋지만 이것이 내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내가 일정 부분 지불할 수 있는가? 결국 내가 지불하지 않더라도 국가의 재정을 활용해 가지고 이 부분을 지불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고 정책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게 국민들이 조금 더 비싼 우리 이 국산 식량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인하고 위기를 대비해서 우리가 대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지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동반돼야 이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종희 연구위원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현재 우리 주식에 쌀은 남아도는 상황이지만 다른 작물인 밀과 콩은 자급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거 언급해 주셨고요. 식량 자급의 이제 위험 요소로서 농지 감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식량 자급률 높인다는 것은 국민의 생활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해, 용인이 필요하다는 말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스럽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키스트 미래기술전략본부장 손병호로 합니다. 오늘 그 곽상수 박사님 발표 잘 들었고요. 우리 전문가분들 토론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이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어제부로 이제 공식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는데 아마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국가 R&D 예산이 이제 30조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우리 연구자들의 어떤 자유로운 창의 기초 연구가 될 거고 절반 정도는 탑다운식으로 뭔가 어떤 국가적인 임무나 목표 해결 중심으로 이제 그렇게 진행될 건데 하여튼 절반 정도 해당되는 R&D 사업에 이 R&D 사업들을 어떻게 구체적인 미션이나 목표 중심으로 바꿀 건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지금 화두입니다. 그래서 아까 얼핏 식량 자급률 같은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식량 분야나 농업 분야 R&D도 그동안 보니까 주로 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 개발이 많았고 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 사회적인 어떤 목표나 임무를 해결할지 이런 게 좀 명확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근데 만약에 앞으로 이제 식량 분야의 어떤 새로운 국가 연구개발 추진한다고 할 때 이 R&D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구체적인 목표나 미션 같은 것들을 어떤 것들을 지금 둘 수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기술 개발하시는 분만 있으면 안 되고 사실 농업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스테이크홀더들이 다 모여가지고 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예타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마 예타도 R&D를 통해서 어떤 미션이나 목표를 해결할지 이게 과연 피지블한 건지 이런 걸 주로 많이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좀 몇 가지 예시가 뭐가 있을지 그런 거 좀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규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저는 우리 ICT나 신기술 분야만 이런 게 많은 줄 알았더니 농업 분야도 아마 저는 GMO 작물 규제가 이렇게 심한지 몰랐는데 이 GM 작물 규제 관련돼 가지고 혹시 그러면 이게 과연 무슨 돌파구가 과연 없는 건지 계속 이렇게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면 이렇게 끌려가야 되는 건지 뭔가 획기적인 돌파구 마련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어떤 돌파구가 필요할지 그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병호 본부장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하셨고요. 첫 번째가 이제 지금까지 농업에 투자한 데 부분이 기술 개발용 기술 개발이고 그래서 구체적인 미션 목표들이 명확해야 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발표자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GMO 작물에 대한 질문이시니까요. 이것은 한지학 전문의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으신 질문이십니다. 아까 제가 차세대 바이오그린 사업 목표가 세계 4위 바이오그린 기술입니다. 그런데 식량자금률은 뚝 떨어졌죠. 그런 어떤 생생을 내는 목표가 아니고 정말 생존 차원에서 표에 와닿는 목표를 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비도 1억, 2억 거의 뭐 배분형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뭐 성과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정량적인 논문 토크는 많이 나옵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국가 안보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1년에 1%씩 내려가고 있는데 1% 올리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OECD, FAO 등등의 미래 전망이 많은 사람들이 세워져 있잖아요. 글로벌 차원에서.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목표치를 설정해야 됩니다. 설정해 가지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인력은 R&D는 또 R&D도 이런 인력 정도가 아니고 IBS 차원처럼 적어도 특화된 GMO 개발하더라도 어디에 심을 거냐 이거죠. 대한민국에 심는 GMO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아마 백신이라든지 이런 고도의 어떤 일부 외에는 우리 인건비에 비해서 땅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해외라면은 또 해외의 땅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로벌 마진을 낸 조건이 나쁜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이런 땅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지역을 정확하게 목표로 해서 그쪽 지역의 연구자와 처음부터 어떤 작물을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서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또 연해주의 농업도 우리가 반출하기 어렵습니다. 그 국가 차원에서 협력 조약을 맺어가지고 그런 시나리오의 하에 역순으로 규모의 사업단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식량 목표치 제고를 위한 그런 어떤 대응 과제도 필요하고 또 기초학문은 기초학문대로 지금 형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이거 중앙정부의 역할로서 제대로 문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농업의 생산성은 항상은 아마 쉽지 않습니다. 이미 화학 농약 많이 썼고 앞으로 지속하는 농업을 위해서는 또 줄여야 됩니다. 땅도 계속 훼손되고 있고 국내 농업은 국내 농업대로 최선을 다하고 해외 농업도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지역을 가지고 노력을 할 때 미래지향적이 되죠. 그리고 해외 농업의 경우는 개인이 힘들고 기업입니다. 그것도 일본 예처럼 그래서 삼성이 한다든지 SK, LG, CJ 이런 기업들이 미래를 준비해서 차근차근 인력 양성부터 노력한다면은 해당 국가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식량 목표치를 원점에서 대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그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지난해 예산이 얼마인데 올해 2, 3% 높아 이런 얘기는 이제 특히 식량에 대해서는 아마 하기 힘든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GMO를 이제 개발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상업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상업화 쪽으로 가려면은 이제 가장 큰 규제가 인체위생 평가, 환경위생 평가. 그래서 위생이 전혀 없고 안전하다라는 그런 그 과학적 증거를 전부 다 작성을 해서 그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심사를 통과한 것만 상업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철저하게 조사를 했고 안정성이 그 증명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GMO가 아닌 것보다 더 안전하다라는 역설적인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GMO 자체가 규제를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상업화 가기 위한 모든 그 규제 프로세스를 지금 얘기하는 거지, GMO 자체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뭐 힘들어서 우리가 뭘 못하겠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개발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수입을 이제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개발 자체가 되게 어렵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제주대학교의 그 이효인 교수가 먹지 않는 잔디 관련돼서 지금 거의 상업화까지 가까이 와 있는데, 역시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 요구 사항이 많아서 아직까지 이제 상업화가 지금 못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수입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가공용이나 사료용으로 좀 들어와요. 그러나 재배용은 아닙니다. 그 외국에서도 다국적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이걸 팔 때 재배용으로 팔았을 때 한국 사람들이 워낙에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그 괜히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사료용하고 가공용으로도 충분히 지금 비즈니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재배용보다는 이제 가공용, 사료용으로 들어오고, 그 유전자 교정 작물하고 살짝 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유전자 교정 작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위적으로 뮤테이션을 만드는 거고, 유전자 가일이라고 하는 그 기술을 이용해서 뮤테이션을 만드는 거고, 이거는 이제 GMO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유전자 교정 작물에 관련돼서는 정부에서 그걸 인지를 하기 때문에 이건 GMO 같은 그런 규제, 다시 말해서 인체 환경 위해서 평가를 거치지 말고 그냥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사전 검토제만 통과하면은.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LMO법이 모든 DNA나 RNA, 핵산 자체를 좀 건드리면은 이거는 LMO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상에서는 유전자 교정 작물도 GMO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LMO다 또는 GMO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우리가 좀 해결해달라는 얘기죠. 왜냐면 다국적 기업뿐만 아니고 지금 모든 그 중소 기업체에서 유전자 교정 관련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상업화된 것들은 다 작은 소규모 업체에서 지금 개발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왜 외국에서 다 풀어주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 못 풀어주고 있느냐, 이런 문제에서 제가 약간 그 저기 뭐야 반대 의견을 좀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는 계속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질문 중에 하나가 이 퍼블릭에서 반대를 계속 하는데, 이 찬반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냐,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현재로서 한국은 20년 동안 반대파하고 찬성파 둘이 지금 기찻길 평행선처럼 쭉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단 한 번도 멀어진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멀지가 안 될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 GMO에 대한 그 퍼블릭 퍼셉션이 그렇게 무섭게 굉장히 힘들게 좀 되어 있어요. 다만 제가 여러 차례 그 국제 그 컨퍼런스도 가본 적이 있고 과거에,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물어봤을 때 답은 뭐냐? 교육이 제일 필요하다. 교육 과정이 어렸을 때도 쭉 교육 과정을 해가지고 대학이나 성인까지 가는 그런 장기간의 교육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는 이해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제가 통념적으로 들은 거고, 문제는 뭐냐면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퍼블릭 퍼셉션이 굉장히 강해서 함부로 이렇게 마구잡이로 이렇게 사업을 못 해요, GMO에 대해서. 그러나 중요한 건 이 국가에서는 풀어주고 책임은 그 개발한 자가 또는 개발한 기업이 알아서 해라라는 거가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다 풀어주고, 만약에 GMO를 만든 개발자가 잘못된 걸 개발을 해가지고 이게 사회적인 큰 이슈를 일으켰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비즈니스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패턴만 우리가 쫓아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본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전자 교정 기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GM 작물의 우수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앞으로 GM 작물은 계속 또 개발될 것이고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GMO가 재배되지 않는 것은 생산비가 너무 비쌉니다. 땅값, 인건비 비싼데 외국에서 이렇게 생산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GMO든 유전자 편집이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면, 제가 그 칼럼을 쓴 게 있는데요. GMO 원전 무엇이 문제인가? 과학적인 사실 기반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예, 이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원장님이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게 대표적으로 이 미션 지향적인 혁신 정책 하는 게 참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농림부도 그렇고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을 한번 바라보면서 어떤 근본적인 대안적 접근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 미션 지향적으로 크게 미션을 이제 명확하게 뭐 작은 일이면 작은 일 딱 정해놓고 그걸 몇 년 내에 달성하겠다는 미션을 정해놓고 그걸 하기 위한 모든 정책적 수단들을 쫙 나열을 하고 과학적 대안들을 쭉 나열을 해서 그걸 포트폴리오로 짜서 모든 수단들을 다 가동해야만 이게 달성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아까 GMO 논의도 있고 그다음에 해외 농작을 할 수 있는 경지를 확보하는 문제, 뭐 그다음에 이제 과학기술적 차원에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대안들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그 우리 그 키스테이브 선생님 고민하고 있는 미션 지향적인 R&D 혁신 정책으로 이걸 한번 디자인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안 드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이 부분은 특히 과학기술적만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사회적인 무브먼트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좀 관심 있게 몇 년 전에 봤던 사례가 그 도시농업 그 파사디나 그 LA에 있는 파사디나 사례를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 한 이제 가정이 몇십 년간 이 자기 집을 완전히 그 팜으로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사회운동까지 간 참 좋은 사례를 봤는데 아까 우리 한재학 이사님께서 교육 얘기도 하셨는데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집에서 계속 그 텃밭을 운영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게 아이 정서도 좋고 많이 좋은데 그래서 이런 그 사회운동도 좀 이 안에 좀 모듈로 넣어가지고 같이 검토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 좀 구체적인 질문을 하나 우리 우리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고구마 아까 지금 전문가시잖아요. 근데 제가 집에서 고구마를 이제 텃밭은 고구마 성공을 했는데 그걸 이제 이 조그만한 화단에다가 하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단에다 심어 보니까 얘가 이렇게 막 엉켜가지고 이 제대로 된 뿌리가 안 나와서 좀 실패를 해서 제가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례가 고구마인데 저는 고구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주 고구마를 많이 먹는데 굉장히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구마가 쉽게 재배할 수도 있고 그래서 도시농업을 한번 시도해 보면 국민들이 빠르게 좀 이렇게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도시농업으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기술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걸 그냥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인지 많이 개발된 게 없는지 좀 그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작물 중에 그 대안 중에 고구마로 생각한 이유가요. 일단 농약 비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열악한 땅에 뭐 대충 해도 잘 자라지만은 우리가 아마 그 지상부가 무성하면은 뿌리가 좀 약합니다. 이유가 또 성급한 욕심으로 일찍 심으면은 땅속 온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은 5월 중하순에 심으면은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부터 뿌리가 내려서 초기 한 달 사이가 뿌리가 발생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리고 질소비를 너무 많이 주면은 지상부가 무성하면 뿌리가 약해집니다. 굉장히 재미있게도 고구마는 콩과 식물처럼 질소비를 적게 줘도 됩니다. 그런 장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대전에 있는 모 기업은 옥상에 수천 명의 고구마를 심는 걸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만 노력하면은 하나의 교육용 프로토콜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묘를 확보해서 어떻게 심고 어떻게 관리하고 수확해서 나누어 먹고 또 지상부도 채소로서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하여튼 간단한 매뉴얼을 저도 좀 준비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게 공급되면은 아마 우리 그 농업에 대한 작물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달라지겠다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더 이상 플로우에서 질문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온라인상으로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서 다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2개의 사전 질문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하는 걸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식량 생산 관련 기업이나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 식량 생산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주제는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나요?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패널분들과 연사분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지학 전무이사님 답변해 주시고 사동민 교수님 그리고 김종인 연구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곽상수 박사님께서 종합해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캐치업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는 종자 관련된 기업이 대부분 다 채소 작물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식량 안보라든가 또는 그 식량 위기와 관련해서 좀 거리가 멀습니다.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툴제이라는 회사도 이 바이오 회사고 저희가 종자를 개발해요. 제가 이제 종자 사업 본부장을 맡고 있고 종자를 개발하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종자는 전부 다 유전자 교정을 통해서 그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고부가가치 그런 품종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판매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식량작물, 곡물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처럼 이제 기업이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외국 기업하고 우리나라 기업하고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직원이 70명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그 중소기업이 굉장히 작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큰 회사, 뭐 다국적 기업처럼 큰 회사처럼 그렇게 어떤 정책을 글로벌하게 가져갈 수는 없어도 저희가 지금 그 포커스하고 있는 분야는 뭐냐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기술이나 또는 정책이나 또는 연구 방향이나 또는 사업 방향을 정확하게 우리가 정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쪽에서는 글로벌 최고가 되자라는 게 이제 저희들의 일반적인 그 미션이고요. 이걸 통해서 사실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처음으로 시제품을 만들어요. 그 유전자 교정을 해가지고 시제품을 만들고 있어서 아마 이런 거가 아마 좀 더 이제 스케일업 되면은 뭐 내년 계속해서 우리가 재배 면적을 좀 넓혀서 사업을 좀 확장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불행하게도 이 종자를 특히 이제 식량작물을 종자를 개발을 하고 스케일업해서 나가는 그 회사들이 거의 없죠, 사실은. 그래서 좋은 예를 제가 갖질 못해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사동민 교수님, 예. 예, 뭐저 학교에 있다 보니까 현장 감각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요. 뭐 학생들하고 생활하면서 들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뭐 연구비가 엄청나게 투자돼 가지고 좋은 결과가 많이 나와서 상품화하고 팔아야만 이제 어쨌든 이제 실용화 단계에 마무리되고 연구에 필요가 있는 건데 가끔 보면은 연구 결과보다 그에 관련된 법령이라든가 제도 개편이 너무 뒤늦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시간 싸움이 하는 것도 많이 있고 뭐 미생물을 가지고 뭐 한다거나 하는 것은 그렇게 돼서 어떤 특별한 정책이나 규제보다는 저희가 과제를 받을 때만 10년짜리만 3년, 5, 6년 단위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한 번쯤 스크린을 해가지고 요거는 앞으로 3년 동안에 좀 산업화가 되고 시장성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럼 그러한 거는 미리 정책이나 요것도 좀 서치를 해주시면은 결과에서 나왔을 때 경쟁력이 있는 상품은 되지 않을까. 좋은 결과를 가지고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정책적인 면에서 요거는 실무 연구하고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식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뭐 지금 아시겠지만 60 먹으신 분이 제일 어린입니다. 농촌에 가면은. 그래서 이제 나라의 농림부에서도 농업 후계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쓰고 장학금도 많이 주고 또 대학에도 동계 진학이 있고 농수산대학도 있습니다만은 그 친구들이 가장 당황하는 경우가 아버님 유고십니다. 그러면 땅 받고 소 받고 해서 좋을 것 같았는데 남는 건 빚밖에 없는 것 같고요. 땅을 그때 그 상담하러 갔는데 저런 뭐 도와주지 못했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면은 땅을 받으려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뿐만이 아니라 아버님이 자금을 융통해서 쓰신 게 있기 때문에 뭐 소 살 때도 그랬고 사료값도 그렇고 거의 뭐 주저앉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 그래서 농림건축과 교수님들하고 상의해 보면은 독일에는 뭐 그런 제도가 좀 있고 아들이 하나 있을 때 또 아니면 아버지가 형제가 몇이 있을 때 또 분배하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도 조금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교육도 필요하겠고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해야만 똑똑하고 제대로 배운 젊은이들이 농촌에서 계속적으로 2대고 3대고 농업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용. 네. 네, 오늘 주로 사실은 이제 R&D 부분 이야기들이 많아서 저는 이제 정책 연구하는 연구자여서 좀 다른 되게 뭐 실제적인 그런 재현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다만 식량 부분, 식량 정책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이게 뭐 알기 쉽게 뭐 운동 경기를 예로 들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축구가 뭐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축구가 더 이렇게 실력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우리가 고민을 한다면 예를 들자면 선수들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당연히 가장 근본적인 거겠죠. 근데 우리나라 축구 뭐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데 세계적인 심판을 데려오면 우리나라 축구 수준이 올라갈 거냐? 그랬을 때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심판이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산업계 그 영역에서 뛰는 선수들의 역량이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식량 부분을 봤을 때 결국 식량을 생산하는 플레이어들하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서 어떤 그 룰을 정하고 이게 돌아가게 하는 그 어떤 심판의 역할, 뭐 정부의 역할이 이제 심판의 역할이라면 약간 어떤 느낌을 받냐면 선수들이 약간 심판만 보고 있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조금 좀 이게 좀 거친 비유긴 한데 심판한테 참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가 이 식량 정책의 기본을 짜고 그다음에 또 일정 부분 지원할 건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 게 분명히 중요한 역할이긴 한데요.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어떤 그 민간의 역량들 뭐 식량 생산하고 관련해서도 식량을 생산하는 결국에는 어찌 보면 농민 또 그 식량을 가지고 또 가공하는 그런 기업들의 역량이 발휘될 때 우리 어떤 식량 생산의 전반적인 어떤 역량도 같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식량이 중요하고 식량 안보가 중요하고 자금률이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정부의 역할이 있고 또 민간의 역할이 분명히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결국 이제 혁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기본적인 틀을 짜는 데에 조금 국한되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간의 역량들 예를 들자면은 식량 부분은 이게 사실은 어떤 민간의 그런 이 역량들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는 영역이기도 사실은 하거든요. 결국 일단 생산해 놓으면 어떻게든 처리를 해준다라는 것이 이제 상당히 그런 인식들이 잘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은 혁신이 일어나기 쉽지 않은 분야인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정부의 역량과 민간의 역량이 함께 이렇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 기본적인 그런 전제 조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곽상수 박사님께서 종합해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룬 식량은 주로 곡물 중심입니다. 국내 열악한 종자 회사, 농업 관련 회사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적어도 삼성, LG, SK, 뭐 CJ 이런 기업들이 나서야 됩니다. 그것도 정확한 해당 해외 농업 차원에서 어떤 해당 국가와 어떤 인력을 양성부터 차근차근 준비할 때 지금도 늦지 않아도 생각합니다. 거기에도 이 정도 위기일 때 준비하면은 짐 로저스가 얘기한 것처럼 농업은 신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큰
그 불호오순을 개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이게 어떻게 달라지느냐면은 우리가 80% 식량을 수입하면서 30%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줄일 것인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게 의식이 혁명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역시 뭐 정부뿐만 아니고 과학자, 이해 당사자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앙 정부는 국방안보처럼 다뤄야 됩니다. 지방 정부는요, 지방 정부와 기업은 식량 안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 정부도 기업을 취하면서 땅 좋은, 접근이 좋은 데부터 농지부터 훼손시킵니다. 지금 혁신도시 뭐 등등 다 지금 다 농지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더 이상 농지 훼손은 안 된다. 이런 정부의 일관된 의지가 필요하고요. 또 대기업이 해외 농업을 하면서 곡물을 조달할 경우에 굉장히 리스크합니다. 포스코 인터넷처럼 리스크하기 때문에 하여튼 금융 지원, 세제 혜택 등 일관된 정권과 관계없이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하여튼 철학을 보일 때 기업도 아마 비즈니스 차원에서 참여할 것이고요. R&D 하는 연구자도 거기에 맞는 좀 철학을 가진 연구를 할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 지금 키스텝 차원에서 미션 지향적인 진짜 과제를 아마 가장 따르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식량 주권 국정 과제에도 포함되어 있고 지금 농림부 장관도 농림청장 하시다가 하시기 때문에 이 시기에 어떤 굉장히 식량 악재가 쏟아졌을 때 아마 준비하면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 읽고도 농업은 외양간 고쳐야 되고 준비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런 좋은 자리를 준비해 주신 키스텝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노력할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 발표하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연사님과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은 향후 정책을 제안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수요 포럼을 안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회 키스텝 수요 포럼은 임무 중심 국가의 혁신 정책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5월 25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큰 박수로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